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자마자 또 문학가 호소인 같은 한 분이 한강 작가의 모든 거를 까내리면서 뭐 5.18을 5.18? 뭐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멸칭으로 깎아내리면서 노벨 문학상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말도 안 되는 글을 써서 논란이 됐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무서우면서도 좀 부러운 거예요. 야,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큰 일이 있었죠.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타셨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동안 노벨 문학상이 한국 사람 중에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나오네요. 나올 수가 있었네요. 이번에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제 지인의 말로는 찬쉐라는 중국의 소설가가 받을 것 같다 했었는데 한강 작가님이 그 도박사 사이트 목록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 문학계로서는 굉장히 기념할 만한 일이죠. 저 같은 경우는 두 권을 읽어봤어요. 두 권을 읽어보고 한 권은 5년 전에 사놨다가 조금 읽고 말았는데 두 권은 뭐 당연히 채식주의자고 나머지 한 권은 이겁니다. 히라버 시간. 제가 한 2014년? 13년? 그때 한강이라는 사람의 책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 권을 샀는데 이거를 읽고는 굉장히 이거는 아름답거든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맑고 순전한 사랑 이런 거에 대한 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것도 읽은 지 거의 지금 10년이 다 돼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가지고 채식주의자도 읽었었는데 채식주의자는 다 읽고 며칠 동안 힘들어가지고 한강 작가 책은 다시는 못 읽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몇 년 뒤에 소년이 온다 이게 나와가지고 광주에 대해서 썼다고 하니까 또 한강 작가가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서술한 소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썼다고 해서 사서 읽다가 그 당시에 또 마음이 여릴 때 문학 소년일 때 그런 때여서 막 읽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30쪽 정도 읽다가 덮어서 박아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샀는지도 까먹고 있었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래도 두 권은 읽어봤구나 생각을 하다가 소년이 온다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 표지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막 창고를 찾아보니까 소년이 온다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강 작가의 책이나 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제가 저걸 다 읽는다면 또 작별하지 않는다까지 읽는다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학상을 받은 뒤에 있었던 사회적인 여러 일들을 통해서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또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통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거는 노벨 문학상 받은 이후로 책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제가 예전 영상에 텍스트입이라고 해서 10대들 중에 힙해 보이려던 친구들이 이제 책을 읽는다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제가 어떻게든 읽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거였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 받았을 때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때도 사람들이 책을 좀 읽었는데 지금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파급력으로 빵 출판계에 큰 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책을 읽는 거죠. 근데 책 읽는 거에 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 취미에 대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책 읽는 것 자체를 굉장히 고깝게 보는 듯한 아주 소수의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럴 이유는 없죠. 뭐든지 하나의 트리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였다가 또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겠어요. 그냥 읽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한국에서 책이라는 게 이 정도로 붐업이 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한강 작가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있는 얘기들이 그래서 무엇을 읽어봐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채식주의자의 대인 사람들이 나 말고도 좀 많아. 채식주의자는 빡센 소설이에요. 저도 뭐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라고 얘기하기엔 진짜 그 다독가 부류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부끄럽지만 적게 읽진 않았거든요. 그냥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확실히 옛날 소설들이나 이런 거를 보다가
우리나라 현대 문학 중에서도 한강 같은 작가는 특히나 감정을 잘 건드리는 작가인데 채식주의자는 힘든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힘들어요. 읽으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로테스크한 묘사도 있고 자극적인 묘사도 있고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은 글이기도 하죠. 만약에 문학을 읽는 습관이 들여지지 않았다면 채식주의자는 사실 그거 한 권을 읽었을 때 굉장히 오독될 가능성도 많고 좋은 책인가라고 느끼기도 힘든 책인 건 맞아요. 문학이란 게 직접적으로 바로 와닿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술이란 게 그냥 바로 와닿아야 되는 거 아니냐,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쓰레기 같은 책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일은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거는. 뭐 진짜 대중적인 분야에선 그게 가능하지만 웬만한 분야는 자기가 모르면 안 보여요. 제가 뭐 테니스를 쳐서 테니스 얘기를 자주 하지만 테니스를 한 번도 안 쳐본 사람들이 ATP나 뭐 조코비치나 나달 경기를 본다고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어렸을 때 동화책 읽고 수능 공부하면서 문학 조금 파편화된 글들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책이란 거를 꾸준히 읽어보지 않는다면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이 나무를 말한다고 해서 그 책이 나무에 관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 문학에서 살인이 나온다고 해서 그 책이 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성애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설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김훈 작가는 배설물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무라카미 하루키가 섹스 중독자라서 섹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김훈 아저씨가 똥이 그냥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똥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건 다 그 작가들의 시선 속에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메타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대중적인 진짜 재밌는 소설이냐? 아니에요. 문학의 힘은 시선이에요. 시선의 힘. 문학이 영화와 가장 다른 지점은 뭐냐면 책이 다른 여러 미디어와 다른 지점은 뭐냐 하면 독자는 무조건 작가의 시선과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영화든 드라마든 뭐 이런 영상 미디어든 음악이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들어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책이란 매체는 무조건 작가의 시선과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가야 돼. 뭐 멍 때리고 읽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나의 집중이 재생 버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나의 집중이 재생 버튼이에요. 따라서 문학을 읽는다는 거, 특히나 대중문학 막 팔리는 그런 재밌는 소설이 아니라 이런 순문학을 읽는 거는 그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빙이 되는 느낌인 거야. 작가가 보여준 세상을 그려서 이 세상의 장면을 보여주는 게 사진이나 뭐 영상 매체나 이런 거라면 소설은 내가 그 작가가 되어서 시선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 작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따라서 채식주의자가 단순히 채식주의자에 대한 책이냐, 뭐 단순히 페미니즘에 대한 책이냐, 가부장적인 거에 대한 거절에 대한 책이냐, 그 모든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음과 동시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순문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 작가의 그로테스크한 그 묘사가 그로테스크함을 당신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글을 쓴 거냐, 그로테스크한 그 장면 자체가 소설의 목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폭력에 저항하는 삶과 세상의 부딪힘이 그토록 불편하고 괴롭고 어쩌면 끔찍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들이 있어야지 문학을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읽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시선이 있어야지 개빡대가리 같은 단체들이 채식주의자를 뭐 금서로 지정해야 된다 이딴 소리는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열한 분들이 그런 단편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거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또 생각이 들었던 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자마자 또 문학가 호소인 같은 한 분이 한강 작가의 모든 거를 까내리면서 뭐 5.18을 5.18? 뭐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멸칭으로 깎아내리면서 노벨 문학상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글을 써서 논란이 됐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무서우면서도 좀 부러운 거예요. 야, 그럼 저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참 편하겠다. 내가 절여져 있는 사상의 시선이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노벨상이라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인정된 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벨상이 주어졌을 때 그 분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왜냐면 공인된 상이 이거는 충분히 업적을 기릴 만한 것입니다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노벨상이든 뭐든 자기 사상에서 좀만 벗어나면 이 권위가 잘못된 거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속한 단체의 주장이 모두 옳은 거야. 이렇게 살면 참 인생이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어, 나에 대한 비판, 비난 이런 거에 진짜 연연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사람의 굉장한 미덕이긴 하지만 쓴소리를 가장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세상엔 사실 더 많거든요. 특히 유튜브를 하면서 더 느꼈어요. 그 댓글에 뭐 제 영상을 다 보고 그거에 대해 조곤조곤 비판하는 댓글 같은 건 다 남겨놔요. 근데 댓글을 봤을 때 이 영상을 다 보기는 했을까? 아니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사람한테 전달이 되기는 했나? 이 사람이 이해는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댓글들이 막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뭐 유튜브 하기 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많을 거예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 업적 자체에 대해서도 만약에 평소에 한강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더라도 한강의 문학관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한강의 글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 내 취향과 별개로 한강 작가의 글은 정말 가치 있는 글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건데 내 사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한강 작가의 글은 쓰레기인데 노벨 문학상이 이걸 준 거면 노벨 문학상도 쓰레기다.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자기와 자기 무리의 사상 이외에는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자체가 더 안 좋은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칭찬은 객관적 퀄리티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냥 나랑 사상관이 같으면 무조건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칭찬도 잘 가려들어야 되고 비판도 잘 가려들어야 된다. 한강의 노벨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소년이 온다를 절반 정도 읽었는데 그래도 4년 전, 5년 전에 읽었을 때보다는 좀 무뎌졌나 봐요, 감정이. 읽을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괴롭지도 않고. 소년이 온다 다 읽고 이 책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해보니까 코인 타려면 지금 그냥 읽은 척하고 막 얘기를 해야지 타는데 그러고 싶진 않아가지고 제가 책 읽는 게 막 엄청 빠르진 않아서 특히나 이런 책들은 힘들어서 빠르게 읽기도 쉽지가 않아서 다 읽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가볍게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책 읽어보시고 혹시나 진짜 소설은 정말 관심이 없어. 문학 자체와 친하지 않아. 근데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책이 궁금해. 라고 하신다면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아마 추천한 것 같은데 소년이 온다도 괜찮고 히라버 시간도 괜찮고요. 저는 안 읽어봤는데 흰이라는 책도 읽기 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